87쪽.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균질권에서 그쵸?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에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쵸?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우리한테 있는 기상현상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성층권에서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제트기류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서 그 대륙권에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거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권에서는 이제 그 별똥별 위성들 자네들 타들어가게 하는 그런 지대다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그쵸? 요 세 개의 권역이 그 뭐냐 그 균질권이죠. 그쵸? 균질권이어서 공기의 구성이 같아요. 질소 78%, 산소 21%, 나머지 1%,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그 성층권은 그쵸? 오히려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었던 여기까지 했었으니까 그 다음 그 문단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여러 종류의 항공기는 여러 영역의 균질권에서 비행한다는 것이다. 공중에서 주행할 때에는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보통 공기 저항이라고 하며 빠르게 주행할수록 공기 저항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공중을 비행하는데 더 적은 연료가 소비가 됩니다. 그 외에도 항공기 엔진은 주위 온도가 낮을 때 더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대륙권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엔진 효율, 그러니까 적은 기름으로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항공기가 올라갈 때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고도를 높이는데 기름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일단 한번 올라가고 나면은 어때요? 효율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장거리 비행할 때, 그쵸? 예를 들어서 아, 가까운 데 비행할 때는 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굳이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없겠죠. 그쵸? 그런데 멀리 가야 돼요. 그쵸? 지구 반바퀴 이상을 돌아야 됩니다. 아, 예, 이럴 때는 어때요? 조금 연료를 쓰더라도 높이 올라가서, 그쵸? 더 네. 그 공기가 적은 지역으로 가서 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공기 저항으로 인한 그 그,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는 비용이 덜 들 수 있겠죠. 그쵸? 예,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국에서 막 미국 동부권으로 간다. 그러면은 거의 어디까지 올라가요? 거의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쉬운 가면 또 제트기류의 도움도 받고, 그쵸? 예, 네. 이제 그런 이유가 되고,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포공항에서 해서 제주도 간다. 아, 예, 그런 걸, 예, 그런데 막 성층권까지 올라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예, 그게 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거죠. 그쵸?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에너지가 드는데 그 가는 거리는 엄청 짧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요런 때는 더 적게 올라가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비행 고도가 8에서 13km 정도인데요. 성층권이 11km 정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가까운 거리 비행할 때는 한 8km 정도에서 비행하고 장거리 비행할 때는 한 11km 이상에서 성층권에서 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도에서는 이 높이까지 도달하기 위해 소비되는 연료가 그 고도에서 공기가 더 희박하기 때문에 절약되는 연료보다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업 항공기는 대륙권에서 비행합니다. 그러니까 11km 아래서 비행한다고 하죠.
그러나 어떤 물체가 경험하게 되는 공기저항의 크기는 그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항공기, 저 제트기들 이런 것들은 효과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공기가 훨씬 더 희박한 영역에서 비행하는 편이 더 좋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통 성층권에서 비행한다고 해요. 방금 설명했던 것을 다음 그림 3.5에 요약했다. 그림의 왼쪽에는 대기층의 대략적인 고도가 나와 있다. 오른쪽에는 여러 온도들이 표시되어 있다.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쵸?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중간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다시 낮아져요. 그렇지만 대륙 저기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없어요. 대륙권처럼. 왜요? 물이 없으니까. 그쵸? 아, 자, 또한 그림 3.5에서 그리고 물이 설령 있다고 해도 다 얼음이겠죠. 그쵸? 네. 또한 그림 3.5에서 오존층이 성층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살펴보자. 그쵸? 예, 성층권에 오존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후에 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자, 88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화씨 온도로 나왔어요. 그쵸? 네. 네, 적당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1km, 여기가 요 위는 이제 성층권이죠. 그쵸? 근데 상업용 항공기는 대개 요 아래로 날아가고, 좀 멀리 갈 때는 요 위로 갈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근데 초음속 제트기, 그쵸? 전투기 이런 20km, 거는, 네, 뭐라고요? 20km까지 넘어가서 가는. 어, 20km까지는 안 간다고 나오지 않았나? 앞에 보면 13km 정도로 얘기하던데. 그냥 이게, 근데 요 네, 표시 20km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오존층이 20에서 30km 사이에 걸쳐 있다고 하는데, 제트기가 여기로 해놨네요. 그쵸? 네,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근데 앞에 책에서는 이제 8에서 13km라고 얘기했었죠. 네, 뭐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뭐. 예, 뭐 전투기 같은 거는 더 높이 날아야 할 이유가 있겠죠. 자,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쵸? 그리고 오존층이 성층권에 이렇게 하단부에 존재하고요. 쭉 가서, 그쵸? 성층 공계면에 도달해서 이제 중간권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운석이나, 그쵸? 그다음에 인공위성 잔해들이 맹렬하게 타들어가는 중간권에 도달해서 80km까지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제 여기 온도 변화를 보면은 그쵸? 쭉 떨어지죠, 그쵸? 쭉 네. 떨어지다가 올라가죠, 그쵸? 쭉 네. 올라가다가 성층 번개면 지나면서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섭씨로 좀 해줬으면은 우리가 좀 더 와닿을 텐데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재현아, 온도라는 게 뭔가요? 어, 일단 배우기 전에 어, 온도라는 게 뭘까요? 따뜻함과 차가움을 나타내는 기준. 그쵸. 따뜻함과 차가움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쵸? 네. 네, 그런데 과학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 여기 보시면은 온도는 뭘 측정한 게 아니에요? 열을 열, 측정한 게 아니라고 나오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온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워보는 챕터가 돼요. 왜냐면요, 이게 재밌는 게 그 네. 이제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제 가면은 공기가 희박한 지역에 가면은 온도가 엄청나게 낮은데 이 공기 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또 굉장히 또 높은 그런 지역이라는 게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왜 이렇게 낮아요?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큰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과학적으로 온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살펴봅시다. 자, 이제 대기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기온 변화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균질권에서 기온 변화도가 두 번 반대가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를 재서 이게 몇 도다 이게 과학적으로 네.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일단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가 뭘 측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을 측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재현이도 온도가 네. 선생님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따뜻한 거 그쵸? 예, 측정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죠. 이대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뜨거운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이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은 온도는 열을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온도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쵸? 우리가 온도를 잰다라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 뭘 측정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실험은 뭐 간단해요. 다음에 플라스틱 병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병 입구가 있죠. 처음에 이 병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얼음물에다가 이게 얼음물입니다. 담가두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냉각되겠죠. 그쵸? 네. 온도가 쭉 떨어질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한 5분 정도를 담가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물은 그냥 뭐 한 3, 40도가 아니라 그쵸? 네. 한 네. 70도, 80도 되는 그 정도 물에 여기다 이제 병을 옮겨 담는데 꺼내서 바로 옮겨 담는데 꺼내서 옮기기 바로 전에 뭘 하냐면은 풍선을 요 병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서 묶은 다음에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 밀봉을 해 놓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따뜻한 물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병을 이렇게 해서 놔달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냉각이 아니라 이제 안에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가열되기 시작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반대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 풍선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 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싶죠. 그쵸? 네, 그쵸. 네, 그런데 이거를 실험을 이렇게 해보래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온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과학책에서는 이와 같은 실험을 사용하여 온도가 상승할 때, 그쵸? 온도가 상승하면 뭐예요? 팽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도 해요. 팽창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요. 왜 그럴까? 그쵸? 네. 네, 그것도 관찰할 수 있긴 하지만 온도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관찰할 수 있다. 병이 차가워졌을 때 병을 풍선으로 밀봉함으로써 병 안에 그쵸 차가운 공기를 가두어 놓는 그 설정을 하는 거죠. 뜨거운 물로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자 공기는 팽창되어 풍선을 팽창시켰습니다. 온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팽창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쵸? 온도가 올라갔는데 공기가 왜 팽창할까? 그쵸? 온도가 떨어지면은 공기는 왜 수축할까? 이런 아, 부분들을 이해하면 온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우리는 공기 중에, 그러니까 따뜻하면 왜 늘어나느냐죠. 우리는 공기 중에 원자나 분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공기 중에 분자는 실제로 매우 높은 온도로 움직이고 있지요. 그쵸? 그래서 네, 가만히 놔둬도 이 공기는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런 물체는 어때요?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고 돌아다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예, 그런데 네. 놀랍게도 이러한 고체들도 기체처럼 매 순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안 믿, 공기들도. 예, 안 믿기죠. 그쵸? 네. 공기는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촛불 같은 거 꺼보면 어때요? 연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확산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뭐 어디 뭐 방 한 구석에서 누가 방귀를 뿡 껴도 아, 가만히 놔둬도 저기 있는 사람들까지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아, 기체가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이해가 돼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체들도 분자나 원자 수준에서 보면은 기체처럼 열심히 움직이고 있대요. 아, 네, 안 믿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들은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기체는 이거를 잡아두려고 하는 외적인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네, 네.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여 다닙니다. 그쵸? 그런데 네. 고체는 어때요? 서로의 그런 어떤 그 구조들로 인해서 이거를 붙잡아두는 견고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가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대요. 아, 예, 그러니까 아, 실제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 때문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진동하면서 예, 나름 제자리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에너지가 가열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는 이 구조가 약해지기 시작한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금 이제 그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면은 고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투명한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게 확산해가지고 쫙 퍼져나가는 거 보이죠? 그쵸? 네. 네, 그것만 봐도 고체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액체가 움직이고 있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체보다는 얘네들을 가두고 있는 구조가 훨씬 더 유연해진 거죠. 그쵸? 그런데 네. 여전히 구조가 있기는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기체는 어때요? 그것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막 네. 사방팔방으로 그쵸? 예, 아,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산이 기체가 제일 빠른 거죠. 그쵸? 네. 자,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공기 중의 분자는 실제로 매우 높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 그럼 왜 움직이느냐? 얘네들이 에너지를 사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자 수준에서. 그걸 주체를 못해서 막 이렇게, 그쵸? 네.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매우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주위의 모든 물질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자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다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액체 속에서의 분자는 공기 중의 분자보다 천천히 움직이기는 해요. 그쵸? 이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고체 물질의 경우에는 분자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쵸? 단단한 네. 구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서 앞뒤로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물론 우리는 분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언가를 가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붙여서 가열을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무언가, 네. 그쵸? 열을 가하는 대상에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쵸? 네. 병을 뜨거운 물 속에 넣었을 때 그 뜨거운 물에 있던 에너지가, 그쵸? 병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뭐예요? 열 에너지죠. 그쵸? 네. 네, 빛 에너지가 아니라 열 에너지의 형태로 병에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병에 전달된 에너지가, 그쵸? 다시 열 에너지의 형태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그쵸? 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네. 공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게 바로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아, 예, 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자라고 했을 때, 분자량이라고 했을 때, 이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다닐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럼 뭐예요?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네, 네. 똑같은 분자량입니다. 근데 차갑게 냉각돼서 에너지를 많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훨씬 더 둔하게 움직여 다닌다. 왜요? 에너지가 적어졌으니까,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둔하게 움직여 다닌다. 그럼 그게 뭐예요? 온도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정확하게 온도라는 게 뭐냐? 한 그 대상이죠. 그쵸? 어떤 네. 대상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얼마냐를 측정한 게 온도라는 거예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믿을 수 없겠지만 바로 그것이 열이다. 열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해지는 에너지죠. 그쵸? 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뜨거운 물에서 병으로 전달되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병의 온도가 올라갔고 물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쵸? 네. 자,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 것일까? 에너지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병으로 전달되면서 그 에너지는 병을 구성하는 분자와 병 속의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에게 잡히게 됩니다. 흡수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에너지는 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은 고체이기 때문에 병을 구성하는 분자는 빠르게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병 속의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는 빠르게, 그쵸? 예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공기 중에 분자가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병 안의 공기를 구성하는 각 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분자가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병이나 풍선의 벽 부분에 도달하게 되겠죠. 분자는 병이나 풍선의 벽을 근데 뚫고 지나갈 수는 없게 됩니다. 벽에 도달하게 되면 병이나 풍선의 벽에서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탁구공 튕기듯이, 그쵸? 네. 자, 분자 레벨에서 보면 병이나 풍선벽에서 튕겨져 나오는 분자가 수억만 개나 존재합니다. 이 분자들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계속해서 더 빠르게, 그쵸? 갖다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무언가가 충돌하는데 천천히 가서 충돌하는 거랑 빠르게 가서 충돌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충격량이 세나요? 빠르게 충돌. 빠르게 가서 하는 게 충격량이 더 세죠. 그쵸? 네. 그러면은 풍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차가운 공기일 때는 얘가 움직여 다니기는 하지만 때리는 힘이 어때요? 훨씬 덜 하죠. 그쵸? 아, 네, 덜 네. 하니까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가열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서 운동 에너지죠. 그쵸? 운동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서
훨씬 더 세게 자기 그 풍선 거기를 때리니까 그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하나 때리면은 뭐 요만큼 이렇게 뿅 튀어나오고 말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이건 뭐예요? 수억만 개가 전방위적으로 두두두두두두 때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예, 네. 근데 안에서 보면 어때요? 활발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공기 분자 수억만 개가 지속적으로 그 풍선 벽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쵸. 병이나 풍선벽에 충돌할 때 점점 더 세게 충돌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운동하게 되므로 더 벽에 많이 충돌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자. 분자가 병이나 풍선의 벽에 더 세게, 그리고 더 빠르게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충돌의 세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분자가 충돌하는 것이 바깥쪽으로 팽창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병보다는 풍선의 벽이 훨씬 쉽게 부풀 수 있기 때문에 풍선이 부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풍선이 팽창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공기 중의 분자가 그쵸? 점점 네. 격렬하게 그리고 아, 빈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성분을 구성하는 분자, 왜냐하면은 공기의 양이 변한 건 없잖아요. 그쵸? 예. 네. 우리가 풍선을 부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쵸? 그거는 공기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거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지만 이거는 공기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쵸? 그런데 네.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걸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쵸? 네. 자, 따라서 어떤 성분을 구성하는 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 분자에 에너지를 주면 여기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준 거예요. 이들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 고체에 열을 가하면 녹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쵸? 네. 그 구조가 끊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액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그 뭐냐 이렇게 고착됐을 때 그쵸?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잠가 놨는데 뭐 볼트나 너트 같은 거를 잠가 놨는데 고착되면은 그거 풀기 위해서 이제 토치 같은 걸로 막 가열하면은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이유도 이제 이런 거죠. 아, 예. 그 액체를 계속해서 가열하면 결국에는 기체가 돼요. 그쵸? 그래서 그 금속들도 지속적으로 가열하면은 기체가 됩니다. 아, 예, 네. 금속도 기체가 돼요. 자, 아, 참, 예, 무섭죠. 근데 좀 무서워요. 그쵸? 그 금속, 기체가 된 금속을 우리가 들이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리고, 그게 폐가 고장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온도가, 그쵸? 몇 도겠어요. 그쵸? 막, 1000도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들이마시면은, 어우, 끔찍할 것 같긴 해요. 어쨌건. 네, 어쨌거나 계속 가열하면은, 그 기체가 된답니다. 고체도. 그쵸? 네. 자, 여기서 고체를 구성하는 분자는 앞뒤로 진동하기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 분자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며 이들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앞뒤로 좀 더 멀리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고체에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좀 더 격렬하게 진동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결정 구조를 파괴하면서 액체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진동에 의해 분자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힘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분자는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고 고체 성분은 액체가 돼서 이제는 모양이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자, 그 액체를 계속해서 가열하면 분자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멀리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기체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또 기체로 변화하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질이 가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에 결국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쵸? 이것은 어떤 물질을 가열했을 때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갖다 때리는 게 많아지니까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어떤 성분의 분자가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부피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를 온도에 근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어떤 물질에 온도계를 넣었을 때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 성분, 그쵸? 우리가 재려고, 온도를 재려고 하는 그 성분이에요. 그 성분의 분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쵸?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뭘 때리는 거예요? 온도계의 벽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마치 풍선 벽을 때리듯이, 그쵸? 네. 그러면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에너지가 온도계 안에 있는 수은에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면 아, 그 수은이 어때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팽창을 네. 하게 되죠. 그쵸? 네, 그쵸. 예, 그러면 그 올라간 팽창한 그 부피만큼 우리가 재서 아, 얘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온도는 열을 받았다라는 걸 재는 게 아니라 뭘 받은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받은 에너지의 량, 그쵸? 현재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쵸? 어, 자, 네. 이와 동시에 온도계를 구성하는 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 얘기죠. 온도계 벽을 때리니까 그 안에 있는 수은이 에너지를 받아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온도계의 분자와 온도계를 넣은 물질의 분자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성분의 분자가 온도계의 분자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에너지량이 더 많았던 거죠. 에너지의 온도계 분자에서 그 물질의 분자로 에너지가 그쵸 온도계 분자에서 그 물질의 분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계가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 아, 아닌 거죠. 그쵸? 잠깐 그 성분의 분자니까요. 그쵸? 네, 그 성분의 분자가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인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온도계 액체가 열을 받고 팽창하게 되고요. 그래서 온도계의 수은주가 상승하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는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면 온도계의 분자가 그 성분의 분자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온도계의 분자가 더 높은 거니까 오히려 온도가 높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온도계로 이렇게 체온 재고 가만히 놔두면은 여기 공기 온도가 더 낮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온도계가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쵸? 그 네. 상황이에요. 에너지는 온도계에서 성분으로, 그쵸? 우리가 오히려 놔둔 그쪽으로, 그쵸?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계는 냉각되고 온도계의 액체는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온전은 수축하고 온도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온도계는 실제로 어떤 물질의 분자가 이거예요. 온도계는 어떤 물질의 분자가 움직이는 평균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쵸? 분자가. 네. 근데 얘네가 속도가 다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 아니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다 같은 공기라고 해도 햇볕이 들어오는 이쪽은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가서 조금 더 세게 때립니다. 그쵸? 네. 근데 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요쪽에 약간 그늘 드는 데는 어때요? 에너지가 조금 적으니까 아, 조금 약하게 때리겠죠. 그쵸? 네. 예. 그렇지만 그 전해지는 에너지의 양을 어떻게 해요? 평균을 내는 거죠. 그쵸? 얘는 이 정도고 얘는 이 정도지만 평균을 냈을 때
한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한 요 정도 된다 라고 보여주는 게 이제 온도계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분자의 속도는 그들의 에너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계는 어떤 물질 속에 있는 분자의 에너지, 그쵸? 여기 이제 나오죠. 그쵸? 분자의 에너지를 온도계가 측정을 평균이요. 평균을 낸 분자의 에너지. 여기 있는 수많은 공기들이 예를 들어서 공기 온도를 잰다. 그럼 어때요? 여기 수많은 공기 분자들이 있는데 대략 네. 여기 있는 분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 에너지가 요 정도다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온도라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온도다. 그래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있는 분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 에너지량을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죠. 그쵸? 네. 결국 온도는 열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에 있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 그쵸? 평균을 낸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온도가 높을 때 덥고 온도가 낮을 때 추운 이유도 설명을 해줘요. 온도가 높을 때에는 왜 우리가 뜨겁게 느끼느냐? 피부에 와서 충돌하는 공기의 분자가 많은 에너지를 갖고 세게 부딪히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결과 에너지는 공기에서 피부로 전달이 되면서 덥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온도가 낮을 때는 어때요? 이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서 정면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열을 훅 뺏어가겠죠. 그쵸? 아, 네. 그렇죠. 네, 그쵸. 네. 네.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열을 뺏기면서 그 네. 춥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온도는 그 뜨겁고 차갑고의 정도를 잰 건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려고 하는 대상의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의 평균을 잰 거죠. 그쵸? 예. 근데 그 네.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죠. 그쵸? 네. 여기에서 우리가 재려고 하는 대상의 분자가 갖고 있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의 양을 잰 것이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확한 과학적인 정의가 되겠죠. 그쵸? 네.